바사삭 깨워드립니다. 뉴스 바사삭 MBC 성지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보도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과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김병욱 의원 보좌관의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주거지,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대표 허모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보좌관과 허 기자가 공모해서 대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를 봐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네. 김인혜님, 심은정님, 자이언트 아다지오님, 네, 뉴바하님, 마녀세상님, 안녕하세요. 네, 벙카이브님, 정수미님이 오늘은 날이 좋아 모든 것이 바사삭하네요 하셨어요. 탈레모님이 삼행시 또 올려주셨네요. 김영윤님 오랜만에 여유있게 안착이라고. 참찬님이 날씨 너무 좋은데 나라가, 특히 국회가 날씨에 부끄럽지 않은가요? 그래도 MBC와 바사삭이 있어서 라고 하셨어요. 가을날 바사삭 하세요 하셨네요. 청풍란자님 안녕하세요. 빈센트님이 오늘 오전에 독감 예방주사 맞고 왔다고. 저도 내일 회사에서 맞을 예정입니다. 제이님 안녕하세요. 네, 10월 11일 수요일 뉴스 바사삭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갓 나온 바삭한 뉴스를 꾹꾹 씹어서 소화시켜드립니다. 오늘 뉴스 완전 정복 오뉴완. 네, 오늘 뉴스 완전 정복하는 온유한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폴라를 보니까 이제 가을이 정말 왔구나라는 느낌이 확 네, 근데 듭니다. 저는 조금 빨리 입는 편이라서 네. 몸이 약골입니다. 아니, 감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 좋죠. 네. 저도 스카프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맞아요. 목만 지켜도 훨씬 나아요. 지금 날씨에는 밖에 나가면 반팔, 긴팔, 프리즈, 패딩까지 다양하게 볼 수 섞여 있는 있어요. 네. 섞여 있는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부상자도 양측 모두 합쳐서 7,000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하마스가 계속 인질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좀 걱정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처형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태인데 실제로 민간인 그 인질들 4명이 사망한 걸로 보인다라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CNN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가 그 하마스 쪽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고 이제 추정을 한 내용인데요. 영상이 2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남부 베에리 쪽에서 찍힌 영상인데, 여기는 가자지구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이랑 가까운 곳이고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공격했을 때 초기에 침입했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느냐면은 처음 영상을 보니까 무장 세력이 민간인 5명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을 보니까 4명의 시신이 바닥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간인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옷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사람하고 이제 네. 시신으로 보이는 사람하고 옷가지 같은 것들이 똑같았다라는 네. 거죠. 이제 4명의 시체가 이제 시신이 발견이 된 것이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하마스에서 대변인이 성명을 어제 내놨거든요. 네. 내용이 좀 걱정스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면은, 이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민간인 인질 중 1명씩 처형하겠다. 그리고 처형 장면은 그대로 방송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성명이 나온 시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 가자지구로 완전히 봉쇄하겠다,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치겠다라고 예고를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공격을 하면은 인질을 처형하겠다, 이렇게 맞받아친 상황이라서 앞으로 민간인하고 또 인질들의 그런 피해가 더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비군 6만 명을 동원을 했고, 가자지구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까지 내렸다는 상황이라서 지상작전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질이 워낙 민간인 인질이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공격 대신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양쪽 가능성은 다 열려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스라엘은 총력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예비군 36만 명을 동원했다라고 하는데 그 수치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징병제 국가잖아요. 네. 36만 명을 전 세계적으로 다
다 동원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은 예전에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흩어져 있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36만 명은 50년 만에 최대 규모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36만 명을 동원했을 때가 4차 중동 전쟁 때였거든요. 네. 그때가 1973년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을 예비군을 동원을 한 거고 이스라엘 인구를 한 920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네. 거의 여기에 4%에 해당하는 예비군을 동원을 하는 거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번 침공에 대해서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총력전을 벌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로 따지면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굳이 비유를 한다라면은 해외에 있는 동포 중에 뭐 예비군들도 다 돌아와서 싸우자 약간 이런 식의 총력전을 예고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인질들 이것 때문에 아주 또 총력전으로 나서기가 까다로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서는 좀 딜레마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강도 높게 공격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질들을 처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인간 방패로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리고 인질들의 가족들이 당연히 이제 살려달라고 또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그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협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외신 보도들 보면은 이집트가 일종의 중재자로 좀 나서고 있는데 네.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인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부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점이 어려운데 일단은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안 한다라는 게 첫 번째로 어렵고 그 다음에 하마스 쪽에서 요구 조건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그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이 한 수천 명 정도 있다라 그래요. 네. 이 사람들을 다 석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걸 수용하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질들을 구해내면서 그러면서도 또 역공을 해낼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적이고 처리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하마스 공격으로 숨진 미국인이 14명으로 증가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인질 구출을 위해서 현지에 전문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인이 여러 명 사망했다라는 거를 공개한 것도 물론 이제 당연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도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 이런 점을 내세우면서 명분으로 삼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움직였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했던 게 지난 7일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에 군사지원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언론 보도들 보면은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비행기들이 이미 이륙을 했다. 이게 9일 보도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런 보도들은 이제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뭐 로이터 통신이 취재를 잘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추정해 보자면 국방과 관련된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 쪽에서 흘려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의지를 표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이런 보도들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군사적 지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왜 이런 내용들을 미국 쪽에서 알리느냐? 당초에 좀 예측이 나왔던 것들은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또 지원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도와주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까지 도와줄 수가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구심을 좀 일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하고 흰색 조명을 켰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색이 이스라엘 국기를 상징하는 색이에요. 그러니까 백악관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지상군 파병은 안 할 거다. 선을 그었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지상군이 항상 들어간다라는 거는 결국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란도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 펼쳐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빈살만 왕세자가 팔레스타인 편에 설 거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미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고 수교도 이제 좀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사우디가 굉장히 좀 그 중간자적 입장에 처해 있는 아랍 국가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교를 이스라엘이랑 하려고 했었고 그거를 원래 미국 쪽에서 중재를 하고 주도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을 보면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왔었던 그쵸. 것도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때 뭐 네오시티도 만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석유 중심으로 이뤄진 나라잖아요.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런 걸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석유 사용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전기차 전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먹거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중동 대탕트라고 해가지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을 낮추고 싶어 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경찰 국가를 자인하는 미국 입장에서 그런 쪽에 안정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수교를 맺어주고 관계를 회복시키면은 이제 그러면 좀 안정이 되겠다. 이게 미국의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노력들은 실제로 많이 가시화돼서 성과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빈살만 왕세자가 폭스뉴스랑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하고의 이 국교 수립 회담이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매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건데, 결국에는 사우디는 어쨌든 아랍의 맹주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지지한다라는 좀 원론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이제 표현을 보면 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거나 아주 강한 표현을 쓰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양쪽의 중간에 있다라는 그런 그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스라엘에 있던 이제 우리 국민 일부가 귀국을 했어요. 무력 침돌 이후에 이제 노선 운항이 중단돼서 현재 발이 묶였는데 특별편이 편성돼서 입국할 수 있게 됐죠.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교부에서 계속 그 항로를 만들고 있고요. 네. 지금 외교부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그 장기 체류자들은 한 500명 넘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장기 체류자들은 현지에 그 생활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돌아오는 분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단기 체류자들, 이제 여행 갔던 분들이 있는데, 보통 성지순례 많이 가시니까. 맞습니다. 지금 1차로 돌아온 분들 빼고도 한 230명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뭐 다른 직항편이나 육로 같은 것들을 외교부에서 계속 안내를 해가지고 계속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관련해서 이제 본투표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오전 12시 기준으로 보면 투표율이 11.4%로 집계가 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전 투표율이 22.64%니까 합산하면 34.04%. 상당히 높은, 사전 투표율 자체가 워낙 높기도 했고, 네. 저는 구청장 선거가 진짜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아까 양세승님이 내가 남해구 투표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주목받은 선거가 있었나 싶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 언론사들도,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석 기사를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통 총선이나 이런 뭐 대선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건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이렇게 붙이는 기사들을 쓰는데, 구청장 선거에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이제 오늘은 그런 계획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미리 기사도 써놓고 밤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의 여야 뭐 사람들 다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거 너희 언론들이 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언론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면도 있지만 양 정당이 움직였던 상황들을 보면은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네. 왜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이 강서구를 동별로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요. 현역 의원 전체를 다 투입하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전체를 다 투입해서 거의 동별로 이렇게 뭐 인수분해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보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실 당내에서도 이 정도 준비하는 거는 대선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지도부도 갔었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 태어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그쵸. 찾은, 그러니까 공개 행보를 한 것이 바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에서 입장 냈을 때 그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입장도 바로 첫 번째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그 전초전이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모두 중요하게 보는 건 굉장히 맞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선거가 없기 때문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숫자가 나오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라버니님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서구 주민들 올바른 투표 부탁드린다고 하셨고, 박윤규님도 이번 보궐선거가 총선의 모의고사다, 강서구 주민들 파이팅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각 당이, 아까도 이제 기자들도 보통 보면 구청장 선거에 정치부 기자들 안 등판하거든요. 그렇죠. 저희로 치면 원래 이제 시청 출입하는, 저희는 전국사회부라고 부르는데 네네. 그쪽 부서에서 보통 맞는데, 이게 이제 구청장 선거는 국회에서 이번에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보통 사회부에서 뭐 좀 챙기다가 그렇죠. 뭐 선거판이면 정치부가 생기고 하는데, 해석 기사 뭐 하나 정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번에 아예 다 가지고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국민의힘이 막판 승부수로 이제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제부터 청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태우 후보가 그 노라조의 노래인데요. 제목이 형이라는 노래인데, 여기 이제 가사 보면은 네. 뭐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데, 이게 청년들을 응원하는 노래예요. 저 노래로 부를 줄 알았는데. 제가요? 네. 그러면 이제 노래에 좀 피해를 끼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직접 불러가지고 김태우 후보가 공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청년 관련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강서구에 사는 청년을 이제 연단에 세워가지고 김태우 후보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고 네. 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와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청년 지원하는 거 맞느냐, 그러니까 청년층 주로 이제 공략을 하려는 거 맞느냐 이렇게 좀 상근 선대본부장한테 제가 어제 물어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30대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요한 공략층이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목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서구에 원래 이제 그 지방에서 있던 청년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강서구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빌라 전세 사기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가지고 많이 오르는데 와가지고 안정이 되면은 뭐 결혼을 하고 뭐 직장을 잡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신들의 목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쭉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청년들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태우 후보 후보 자격 비판하면서 정권 심판 강조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까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양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일개 구청장 선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제 선거운동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 연결되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 안철수 선을 좀 의원이나 긋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민주당의 전략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공격을 하는 지점은 뭐냐면 김태우 후보가 그 나올 수 있게 된 배경, 거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가지고 구청장직을 잃었고 그리고 피선거권도 없는 상태였는데 사면복권을 하면서 이제 나올 수 있게 됐던 거잖아요. 즉 이 선거는 윤 대통령도 포함된 선거다. 그걸 통해서 그 후보 자격도 없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 윤 대통령을 심판하는 선거다. 이렇게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당이 그 투표율에 대해서 좀 하는 얘기들도 좀 흥미로웠는데 네. 이 공식적으로 양쪽에 이제 캠프 쪽에 물어보니까 다들 투표율이 높으면은 우리 후보가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 강서구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여론들이 반영이 된 거다. 그분들이 다 투표장에 나와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또 비슷합니다. 민주당도 정권 심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이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양당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35%를 이제 선으로 보더라고요. 숫자를 민주당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고위 관계자랑 제가 얘기했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더라고요. 40% 넘어가면은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 35% 정도면은 해볼만 할 것 같고 30%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그 숫자는 거의 넘어갈 걸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지금 12시 기준으로 누적 투표, 사전 투표까지 다 합산하면 34% 정도 되니까 나중에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좀 관건이긴 하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군소정당들 분위기는 어때요? 군소정당들이 저는 좀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왜냐면 그 새로운 선택이라고 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든 신당도 원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빠르게 신당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결과적으로 후보는 안 냈었죠. 네. 그리고 우리공화당 후보도 나왔다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출마를 포기를 했고요. 네. 그 두 후보 외에도 군소정당 네 곳이 이미 후보를 최종적으로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 거냐? 사실 이제 따져보자면은 양당이 어느 정당인가는 이제 구청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거대 양당 중에 한 곳이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나머지 정당들은 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좀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내년 총선 전에 자신들의 그런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구청장 자리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도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선거제 개편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권자들을 좀 설득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후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후보, 진보당에서는 권혜인 후보, 녹색당에서는 김유리 후보, 자유통일당에서는 고영일 후보가 나온 상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정의당하고 진보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보당에서 계속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거는 삼정당이 우리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정당이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제3정당이 누구냐 했을 이런 때 것들을 우리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는 이미 당연히 우리가 삼정당이다. 그거는 뭐 압도적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진보 진영 내에서 삼정당 자리를 두고 일종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패권을 가져갈 거냐. 왜냐하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로 한석 가지면서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소식 하나만 잠깐만 보면 국정원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업무 시스템을 점검을 했는데 투표부터 개표까지 이제 선거관리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북한 같은 외부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 조작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발표라기보다는 언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가상의 해커를 넣어가지고 네. 침투를 해보니까 이렇게 뚫리더라 이렇게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이런데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선거인 명부도 조작을 할 수가 있고 사전에 투표를 몇 명 했는지 이런 인원수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령 유권자도 정상 유권자로 바꿀 수 있고 뭐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제 해킹에 뚫린 적이 있는 거냐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국정원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선거 결과와 결부하는 거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어때요? 선관위 입장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뚫리려면은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을 해야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비번이 뭐 1, 2, 3, 4, 5였다. 네. 뭐 그런 좀 관리가 좀 취약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민주당 정권이 선관위를 방치한 결과다. 이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보면은 선관위는 약간 민주당 성향이라고 여야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예를 들자면 비교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 성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양 정당들이 그 기관들에 대한 공격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배경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궐선거 하루 앞두고 이런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민주당은 그 지점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취약점이 있다라면 고쳐야 되는 거는 맞는데 왜 하루 전날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졌을 때 핑계거리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혹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해가지고 이게 그 보수 정당의 오래된,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에게 오래된 그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결속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관위에서 사전 투표함 뭐 CCTV를 공개하느냐를 마느냐고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까지 네, 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뭐 수개표 얘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오늘 온유화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점심시간 디저트 같은 방송 성지영의 뉴스 바사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아요와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MBC 라디오 시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네, 청년 정치인 두 분 모시고 여의도 이슈들 탈탈 털어보는 시간 명랑 핫토크 시간입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고 두 분은 굉장히 오늘 굉장히 딱 뭔가 어디 나가실 것 같아요. 어디 강석으로 가나요? 어디로 가나요?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차려입고 왔습니다. 아, 네. 아유, 보기 좋습니다.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보궐선거 본투표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뭐 지금 12시 기준으로는 합산해서 사전투표까지 합산하면 34.04% 나왔고요. 이제 사전투표율이 22.64%라는 게 역대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정치 분노가 좀 들끓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 분노가. 여든 야든 여당 지지층들은 야당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실 거고 야당 지지층들은 또 여당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생각들 가지고 투표장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 특성상 선거 오늘 즉 임시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기초단체장 선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일 출근하면서 투표를 안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장을 가셨다라는 것은 여야 지지층들 모두 지금 정치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끌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2030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에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2030들이 투표에 참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도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많이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김용태 최고랑 맥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투표를 안 하고는 이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보궐선거의 귀책 사유자인 당사자를 재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투표를 통해서 좀 심판하겠다 이런 여론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무당층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도 이게 뭐 특정한 정파색을 띠지 않더라도 사실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또 관심을 받은 적이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히 후보에 대한 관심도 생길 수밖에 없고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의무감도 다른 어떤 재보궐선거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1시 집계가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투표까지 합치면 35.9%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네. 빈센트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의 정치관을 볼 수 있는 기회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강서구 특징이 2030 세대가 정말 많다, 그 인구가 많다는 건데, 아까도 뭐 운영원에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이 특히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내용이 좀 재밌더라고요. 기회에 균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아파트에서 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김용택 최고위원은 이런 공약이 청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기회균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치적인 표어인 것 같고요. 아파트에서 살자라는 말씀은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강서구의 지역이 민주당의 객관적인 지표만 봤을 땐 유리한 선거이기 때문에 아마 실수만 하지 말자 이러한 전략으로 나가실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 선거 전략을 뗐을 때 뭐 아니면 도다 해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인 표현을 던져서 이것을 무언가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을 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특히 많은 젊은 층들은 이제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러한 것을 이제 투표장으로 이끌게 하려고 하는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득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칫 그분들한테 뭔가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좀 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파트에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또는 뭐 다른 형태의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 되게 좀 국민들의 삶을 되게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서만 사는 삶이 꼭 정답이냐, 또는 아파트에서 사는 삶만이 꼭 좋은 환경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인이 여러 불평등이나 뭐 여러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라는 구체적 비전보다 아파트에 모두 살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거는 되게 유권자들에 대한 고민도 없고 되게 다층적인 삶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결여돼 있는 부족한 식견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특정한 삶의 형태를 가장 좋은 삶의 형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뭐 2023년에 할 정치의 행태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루 드래곤님이 나 사는 구청장 이름을 모른다. 근데 강서구청장은 전 국민이 다 알게 될 것 같다. 이 선거 결과에 맞아요.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게 되다니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이제 총선 모의고사다, 전국 선거가 모의평가다, 됐죠. 전국 선거가 된 상황이고, 이제 어떻게 됐던 결과가 나오면 후폭풍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김기현 지도부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있을 거다,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가겠냐라는 비판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선거는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재보궐에 나오고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어쨌든 선거는 저는 책임지는 모습이 분명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면 정말 김기현 지도부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는 거겠죠. 아마 누가 당대표가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인데, 그래서 이긴다면 저는 충분히 리더십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김기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 어떤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담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이것이 이제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가장 뼈아프고 경계해야 될 지점이 대통령 책임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김기현 대표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론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들고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여론이 형성된다면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책임까지 가는 것을 저희는 중간에서 소화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조기 선대위라든지 뭐 비대위로 비대위라든지 갈 가능성도 있고요. 조기 선대위 가기에는 사실 총선이 사실상 선대위 가기에는 좀 기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러나게 되면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민 측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김기현 지도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고 김기현 대표 책임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대위로 가는 거는 거의 100%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김기현 지도부가 선거에는 졌지만 이건 사실 그냥 서울에 있는 한 지역에서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뭐 지도부까지 물러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그 의미를 굉장히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이나 아니면 비윤계 소위 말하는 의원들에게 그게 통할 것이냐 전 통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 대한 바로미터의 성격으로서 이 선거를 당연히 분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당내에서 원래 처음에는 무공천 기류가 있었고 많은 분들도 뭐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태호 후보를 이렇게 공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러 얘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다 들어가고 결국에는 김태우 후보가 최종으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윤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보면 김기현 지도부가 그냥 받아서 이행한 꼴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가 저는 연대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대통령 물러나라라고는 당내에서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비윤계 의원들이 같이 좀 연합을 해서 그래도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는 이제 봐야겠지만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퇴원 후 첫 행보로 선거 유세에 나올 만큼 상당히 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챙겼단 말이에요. 민주당은 이게 선거 이해 판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희는 일단 사실 구속영장 기각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제대로 잘 승리로 치르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완전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체제의 공고화가 전보다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조금 뭐 패배한 만약에 패배하게 되면 국민의힘과 굉장히 다르게 안정적으로 좀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선거를. 그래서 사실 저희 안에서는 뭐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승리를 하고 나면 그 기세를 몰아서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뭐 일단 국정감사 치르면서 윤석열 정부 강하게 견제하고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도 국감 끝나고 고민해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대여투쟁의 이슈들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이재명 체제 내에서의 분열이 좀 사라지는 방향 이런 것들로 당내 갈등이 좀 봉합되고 같이 단일 대우로 총선을 좀 치러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그 이기게 되는 그 격차 퍼센트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강서구에서 겨뤘을 때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근소한 차이로 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강서구가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했다라고 그 내부에서 혁신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큰 차이로 민주당이 이기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강화되겠죠. 오늘 보궐선거가 오늘 저녁 8시까지 진행이 되고 개표 결과가 한 오늘 밤 10시 반에서 11시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HSA님이 퇴근 후 운동 빨리 끝내고 개표 방송 봐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기초단체장 개표 방송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질 줄이야. 저는 보궐선거는 사실 선기단이 제대로 꾸려지지도 않고 사실 방송에서도 거의 그렇죠. 그리고 치르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네, 저는 보궐선거 사실 그래서 유튜브로 디지털 온리로 해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도 재보궐선거는 사실 좀 이 기자들도 그렇고 좀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유례없는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번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서울 출마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뭔가 작은 걸 큰 공을 쏘아올린 것 같은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출마한다고 딱 들었을 때 선언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일단 전 배경은 잘 모르겠어요. 자의적인 어떤 결정인지 타의적인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본인께서 언론에서 3, 4개월 전에 밝혔던 것처럼 3, 4개월 전에는 아마 부산을 사수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저랑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하셨던 얘기도 비슷한 류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연휴 전후해가지고 발표하신 것을 보고 좀 그 배경이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헌신하는 거잖아요. 중진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내려놓고 새로운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그 점은 분명 희생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박수 쳐줘야 된다. 이것을 비판하는 당내 의원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최소한 이렇게 자기 지역구 내려놓고 어려운 지역으로 갔던 행보를 보여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좀 박수 쳐줘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박선미 측은 어떻게 저는 좀 보셨어요? 양면적인 감정이 좀 들었어요. 네. 일단 사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출마하겠다는 이유, 그 선언의 배경이 뭘까? 저는 PK, TK 물갈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몸을 좀 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뭐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고 내부자의 시각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저는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 정치개혁이나 공천개혁의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국민의힘에서 가져가게 둬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한편으로 들었거든요.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좀 빨리 본인의 이제 서울 출마, 그러니까 뭐 본인한테는 험지일 수 있죠. 험지 출마를 얘기를 하고 그 뒤이어서 몇 명만 더 뭐 불출마 선언이나 뭐 아니면 지역구를 좀 험지로 옮기겠다라는 선언을 국민의힘에서 연쇄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공천개혁이나 정치개혁의 그 주도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그 이슈는 선거 때가 되면 안 나올 수가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 깃발을 들고 꽂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좀 잠잠한 편이잖아요. 이미 과거에 뭐 우상호 의원님이라던가 오영환 의원님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를 제외하면 사실 저희는 좀 잠잠한 상황이라 뭐 지금까지는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희도 그 국민의힘의 기세라든지 그런 연쇄적인 그 흐름에 밀려선 안 된다. 우리도 우리의 무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진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고령 정당이 된 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뭐 운동권 정당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386 세력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일괄적으로 다 그럴 순 없더라도 특히 상징적인 인물들이나 아니면 그런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은 인물들 아니면 굉장히 지역에서 좀 오랫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주고 또 그 자리에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도 민주당이 좀 변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태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도부나 아니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전략적으로 컨셉적으로 뭔가 수도권 선거, 그 선거 전체에 대한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내 지역구를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대로 그렇다고 중진 의원들 보고 지역구 내려놓고 수도권 출마해라고 저는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치권을 볼 때 중진 의원들을 약간 구태로 몰고 기득권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준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진 의원들이 능력이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뭐 경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후보를 선출하는 그 과정이 담보만 된다면 저는 자기 지역구 자기가 다시 한번 선거에 도전하겠다라는 게 꼭 나쁘게 볼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권력 핵심층에 있는 의원들 아니고서야 중진 의원들 자기 지역구 나가는 것을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중진 의원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예. 선택이 필요하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는 의석수 생각하면 아까도 뭐 어느 지역이든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외라면 당선될 사람을 뽑아야지 전략적으로 이렇게 뭔가 계속 험지라고 나가기만 한다고 되는 건가라는 의견도 있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지만 저희가 과거에 중진 의원들, 삼성급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로 이동해가지고 수도권 출마를 좀 어려운 지역으로 가셨지만 사실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의원들이 많이 없어요. 패배했던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약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마냥 그거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지역구를 막 옮기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해볼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선거가 뭐 지금 한두 달 남은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 선거가 바람이랑 구도 뭐 인물도 있지만 그런 여러 종합적인 변수들이 고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획만 한다면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공천하고 또는 기획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해볼 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다. 또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모습들 또는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다 물러나야 되고 다 일괄적으로 뭐 딴 데 나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기획을 미리 해서 굉장히 좀 세밀한 전략을 짜서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거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뭔가 바꾸면 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이 과연 승리의 공식일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있으니 좀 더 이 당 안에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해서 빠르게 배치한다면 또 그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저희가 그런 뭐 벨트를 만들든 아니면 뭐 컨셉을 잡든 해서 충분히 세일즈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제2의 제3 하태경은 안 나올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태경 의원이 옮기게 된 배경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외압에 의해서 공천의 그런 불이익 때문에 옮겼다라는 가정이 있다면 정치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하태경 의원처럼 이제 수도권으로 옮겨서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치의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내가 내 정당성을 한번 보이겠다. 공천에 대한 불공정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나의 정당성을 유권자들한테 인정받겠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TK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후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현역 정치인들은 공천에 학살당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무소속으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 당 후보와 겨루면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그래서 그런 후자의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이제 그 국민의힘 인사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이면에 있는 거는 하태경 의원의 그런 결단은 굉장히 존중하지만 하태경 외에 이런 결단을 할 사람들이 과연 또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 발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뭐 특정한 지역구 TK나 PK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구에 그 털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그 정치권의 중요한 일들을 좌지우지하면서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을 한다. 이런 취지로 계속 비판을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좀 벗어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세력들이 국민의 민심과 유리되어 있다. 이 얘기를 좀 돌려서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현실 정치에서 봤을 때 야당보다는 여당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진들이 수도권을 옮기는 이유가. 왜냐하면 뭔가 당연히 우리 현행법상 뭐 거래 대상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 정치에서 이제 수도권 출마했다가 중진 의원들이 떨어지게 되면 여당 같은 경우 장관을 갈 가능성도 있고 뭔가 보상에 대한 심리 어떤 그 선거 패배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권자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더 일어난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이 덜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중진들의 험리 출마 카드가 결국 비명계에 대한 이제 뭐 정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그건 두고 봐야 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만약에 특정한 그 뭐 계파 또는 특정한 모임의 사람들만 겨냥해서
뭐 공천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험지 출마 요구를 한다면 그거는 뭐 국민들한테도 동의를 얻을 수가 없을 거고 당 내에서도 아마 그 여러 분열이 또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중진들에 대한 험지 출마론이 당내에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된다면 그거는 뭐 친명 비명 가리지 않을 거다. 친명계 의원들도 험지 출마 요구를 피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제 공천 문제가 어떻게 좀 변해야 된다,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뭐 매번 이 바사삭에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이 공천이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선의 기회조차 배제당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컷오프를 할 때 뭐 기준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마다 컷오프에 대한 기준을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잣대를 대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보복하려고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공천 경선 과정을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보복의 어떤 도구로서 이용돼 왔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진 의원이든 어떤 후보를 공천할 때는 그 지역의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선택에 더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 입장은? 저는 일단 뭐 지역구 공천뿐만 아니라 다음 총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누가 과감한 혁신을 하느냐가 키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정치가 굉장히 양극단되어 있잖아요. 각 지지층을 굉장히 결집시키는 방향으로 정치를 여야 지도부가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총선 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 특정 지지층에만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은 한정돼 있어요. 30%대에 둘 다 머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중요한 선거마다 항상 소환되는 건 중도층, 무당층 어떻게 잡을 거냐인데 그걸 단순히 지지층에 그 구애하는 공식만으로 치를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금 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움직임과는 다른 움직임, 파괴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게 물갈이가 됐든 아니면 무조건 뭐 경선을 하는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좀 새로운 도전이 당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공천을 할 때에도 좀 개혁 공천이나 뭐 혁신 공천 이런 화두가 당 안에서 당연히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체제로만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하는 게 결국 승리의 공식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 도중 도망간 거 아니냐, 행방불명이다, 김행랑이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돌았는데 이제 본인이 입장문을 냈는데 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 CCTV를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제 민주당이 오늘 김행 후보자 배임 혐의로 고발했는데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통령께 명분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야당 청문위원들이 특히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적격 채택 인사를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치 행위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적격 채택 인사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도 전 정치 행위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최소한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청문회 도중에 좀 자리는 지켜주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원장의 어떤 평파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야당 청문위원들이 해명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태도, 그리고 본인이 해명을 해도 억울함을 느꼈던 것, 뭐 그런 거 저는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하고 소명하는 것이 전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존중이기도 하고 또 그 청문회장에 대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되는데, 본인께서 이렇게 나오시면서 물론 이제 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아서 나오시긴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국민적인 판단이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생각하시고 정권을 생각하면 후보자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행 후보자한테 죄송하지만 사퇴를 하시는 것이 대통령하고 이제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본인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저는 그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실 기본이 안 된 거죠. 왜냐면 그 자리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김행 의원 그 후보자를 공격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사감을 담은 그런 공격이 아니라 김행 후보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국회에 있던 후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뭐 준비단 포함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잠수 탄 거잖아요. 근데 잠수 탄 것 이전에 저는 그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는 건 뭐냐면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전 생각했어요.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우기기만 하다가 그렇게 청문회장을 탈출해버리는 게 그건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제대로 답할 자신이 없다면 그리고 공직을 맡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권인숙 위원장의 발언도 뭐 여당에서 심하게 문제 삼고 뭐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위원장과의 설전은 있을 수 있어도 후보자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 싸움의 장이 아니라 여가부 장관이 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진실을 묻는 자리였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않고 나간 거는 김행위원의 명백한 잘못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랑 이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수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행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장고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임명이 될까요? 임명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김행 후보자가 스스로 좀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는 그 눈치를 좀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유인촌 장관이나 뭐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 뭐 제대로 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답했나요? 이분들도 뭐 자료도 잘 안 내고 답변 태도도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행했잖아요. 근데 이분들 임명할 땐 눈치를 안 보더니 김행위원을 임명하려고 할 땐 눈치를 본다? 이게 약간 앞뒤가 안 맞죠? 그런 점에서 저는 김행위원이 그렇게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간 거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국민적 비판을 조금은 그래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한편으로는 임명 강행할 정도의 명분을 김행위원이 오히려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김행위원의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고 있는 용산의 좀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측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인사권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네. 뭐 임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명하시게 되면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외로워지실 것 같아서 좀 숙고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주랭랑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후보를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희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실 때는 최소한의 그런 명분 안에서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 1시부터는 사전 투표율이 집계돼서 지금 투표율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 현재 35.9%, 오후 1시 기준으로 35.9%로 집계가 됐습니다. 10월 10일에 수요일 뉴스바사삭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찾아뵐게요. And I won't move, and I won't ever judge nothing you do. You got a prisoner, my heart is forever yours. 개는 여전히 붐비고 분주하며 세상은 여전히 걷고 있고 탐즈형은 숲속에 있지만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웃었고 고양이를 껴안고 너무 기뻐서 고양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일인 30살 때 그는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린 노이에트, 작은 고양이가 도망갔습니다. 눈이 온다. 당신이 여기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환생실 직원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이에트, 탐 두옹 차오가 등록하러 왔습니다. 나는 즉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또 자살했다. 왜 안 돼? 머리를 흔들면 죽습니다. 당연히 그는 우울함을 느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다리를 향해 최대한 빨리 달려갔습니다. 단 한 번의 표정으로 로앙 차오 씨를 보았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형, 왜 안 살아요? 그는 웃으며 팔을 뻗어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너무 늙었다. 나는 당신이 두렵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강에서는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둑 양쪽에는 10년 만에 늦은 눈처럼 사악하게 하얀 백꽃이 떨어졌다. 안녕하세요. 끝났습니다. 오해 때문이 아니라 단지 적절한 때에 말하지 못해서 깨진 사랑이 있다. 자우린, 노이에트, 탐 두옹 차오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다른 사람은 자존심과 회피 때문에 너무 조용합니다. 죽음이 개입할 때만 그들은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단지 누구도 감히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 미움 때문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된 꿈은 환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이 머무르는 것은 가고 싶지 않아서가